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혹시 근육 키우려다 살만 찌거나 아니면 지방 빼려다 힘들게 만든 근육까지 잃는 경험 자꾸 반복하고 계신가요? 이런 살크업이나 근손실 다이어트 대신에 근육은 딱 늘리면서 체지방만 줄이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바디 리컴포지션이라는 좀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증된 최신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이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는지, 또 핵심 원리가 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전통적으로 몸 만들 때 그 벌크업이랑 커팅, 이 단계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랬죠. 칼로리를 확 늘려서 근육이랑 지방 같이 찌우고 그 다음에 또 칼로리를 줄여서 지방만 싹 걷어내는 그런 방식이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시절의 그런 균형미에서 도리안 예이츠 같은 매스몬스터 시대까지 이런 좀 극단적인 체중 변화가 뭐랄까 유행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몸에는 생리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꽤 커요. 벌크업 할 때 칼로리를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세포 수가 아예 늘어날 위험도 있고. 아, 세포수가요? 네, 반대로 또 급격하게 커팅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근육 유지에는 당연히 불리하죠. 이게 길어지면 대사 건강 자체가 나빠질 수 있어서 약간 몸에 대사적 채찍질을 하는 셈이에요. 뭐 심하면 섭식장애나 근육 기형 공포증 같은 그런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바디 리컴포지션인 거죠. 근육은 늘리면서 동시에 체지방은 줄인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는 전략. 극단적인 체중 변화 말고요. 좀 점진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몸의 구성을 바꿔나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리컴포지션이 얼마나 잘 될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꽤 커요. 가장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룹은 아무래도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아, 초보자들. 네, 소위 뉴비 개인이라고 하죠. 훈련 초반 몇 달은 몸이 운동 자극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나 근력이 빠르게 늘면서 체지방도 같이 줄어드는 경험. 이걸 하기 쉬운 거죠. 적응 잠재력이 크니까요. 네, 어떤 연구 보면 초보자는 훈련 첫 3개월 동안 한 1.8kg에서 3.2kg 정도 근육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해요. 와, 상당하네요. 그럼 운동을 오래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은요? 좀 비슷할까요? 맞아요. 이것도 효과를 꽤 볼 수 있어요. 근육 기억, 머슬 메모리 효과 덕분인데요. 과거에 운동에서 만들어뒀던 근육 세포 핵 일부가 남아있거나 뭐 신경 경로가 좀 발달되어 있어서요.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처음 운동할 때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는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오히려 유리한 면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몸에 저장된 체지방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근육을 만들거나 활동하는 데 쓸 에너지원이 많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저항 운동이랑 단백질 충분히 챙겨 먹고 칼로리는 약간 부족하게 이렇게 하면 체지방은 줄이면서 근육량은 지키거나 오히려 늘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과체중 남성들이 에너지를 40% 정도 제한하고 체중 1kg당 2.4g 고단백 식단을 같이 했더니요. 체지방은 줄었는데 근육량은 평균 1.2kg 늘었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흥미롭네요. 그럼 반대로 리컴포지션이 좀 어려운 케이스는 오랫동안 꾸준히 운동해온 사람들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숙련된 분들은 이미 자기 유전적 잠재력에 가깝게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몸이 운동 자극에도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아, 내성이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리컴포지션이 일어나더라도 아주 느리고 변화폭도 작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그래서 메인 게이닝이라고 체중 변화는 거의 없이 아주 점진적으로 근육 늘리고 지방 줄이는 걸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물론 나이나 성별도 영향을 주긴 해요. 젊을수록 남성일수록 호르몬 환경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도 제대로 훈련하고 영양 공급 잘하면 근감소증 늦추고 근육량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체지방 줄이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년층에서도요? 네, 60세 이상 남성 대상 연구에서도 고단백 식단 그룹이 근육량 개선 효과가 더 컸다는 결과가 있어요. 결국 리컴포지션 성공의 핵심은 지능적인 저항 훈련이겠네요. 근육 성장을 위한 자극?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근육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신호니까요.
핵심 원리는 역시 점진적 과부하예요. 근육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자극에 계속 노출되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 더 힘들게 해야 하는군요. 네. 무게든 횟수든 세트수든 이걸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해요. 이 과정에서 근육 성장 스위치 역할을 하는 MTR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게 되고요. 그럼 훈련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무겁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근육 부위당 일주일에 한 10세트에서 20세트 정도. 그리고 강도는 1RM, 그러니까 한 번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의 한 65%에서 85% 사이. 그 정도 강도로 세트당 6번에서 12번 반복하는 게 근육 키우는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 2, 3회 정도 훈련하는 건 어때요? 각 근육 부위를 주 2, 3회 정도 훈련하는 게 근육 단백질 합성을 꾸준히 자극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운동 종류는요?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거 위주로 해야 하나요? 덤벨 컬 같은 단일 관절 운동은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훈련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영양 섭취일 텐데요. 당연하죠. 필수 조건입니다. 일단 체지방을 줄이려면 칼로리는 약간 부족하게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유지 칼로리보다 한 150에서 500kcal 정도 적게요. 근데 동시에 근손실은 막고 근육 합성은 또 지원해야 하잖아요. 네, 그게 어렵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보통 체중 1kg당 1.6g에서 2.2g 이상 먹는 걸 권장하고요. 특히 칼로리 섭취 줄이는 시기에는 근손실 막으려고 체중 1kg당 최대 3.0g까지 더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훨씬 많이 먹어야 하는군요. 네, 단백질 충분히 먹으면 근육 보호도 되고 포만감도 높여져서 식단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탄수화물은 고강도 훈련할 때 주 에너지원이니까 적절히 먹어야죠. 총 칼로리의 한 30에서 35% 정도나 체중 1kg당 2에서 5g 정도 제한될 수 있고요. 건강한 지방도 호르몬 만들고 하는 데 필요하니까 총 칼로리의 한 30에서 40% 정도 섭취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좀 더 전략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칼로리 사이클링이나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운동 많이 하는 날은 좀 더 먹고 쉬는 날은 덜 먹는 식으로 조절하는 거죠. 아니면 다이어트 브레이크라고 해서 길게 다이어트 하다가 중간에 한 1, 2주 정도 유지 칼로리로 먹으면서 신진대사 떨어지는 걸 막는 방법도 있고요. 아, 그런 방법들이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놓치기 쉬운 거, 수면이죠. 아, 정말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근육이 회복되거든요.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져서 근육 분해를 촉진할 수 있고요.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이랑 그렐린 균형도 깨져서 식욕 조절이 어려워져요. 인슐린 민감도에도 영향이 있다고요? 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8시간, 9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게 좋아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위생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결국 리컴포지션이라는 건 단기간에 확 바뀌는 걸 기대하기보다는요. 꾸준한 훈련, 또 영양관리, 충분한 휴식,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좀 장기적인 여정으로 봐야 합니다. 당장의 결과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좀 즐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체지방 줄이면서 근육 늘리는 거, 이 리컴포지션이요. 참 이게 목표는 좋은데 실제로 하려면 쉽지가 않죠. 맞아요. 이게 상반된 목표라서요. 네. 그래서 성공하려면 이 핵심 원칙부터 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아주 정교한 칼로리 조절. 칼로리. 네.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 마지막으로 저항 운동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적용해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칼로리 조절부터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보통 살 빼려면 그냥 적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리컴포지션은 좀 다르다고 하셨죠? 네, 그게 좀 함정일 수 있어요. 너무 칼로리를 확 줄여버리면 근육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운동 능력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하루 총 쓰는 에너지, 그 TDEA라고 하죠. 거기서 한 200칼로리 정도만 살짝 줄이거나 아니면 그냥 현재 체중 유지하는 수준,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10에서 20% 미만 아주 약간만 줄이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아주 소폭의 결손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 TDE는 기초대사량이랑 활동량 고려해서 계산하는데 요즘엔 계산기나 앱 같은 걸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섬세한 작업이네요. 지방은 빼야 하는데 근육 만들 에너지는 또 남겨둬야 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아요. 조금만 더 먹으면 지방이 늘고 덜 먹으면 근육이 안 크고. 바로 그겁니다. 딱 그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 몸 상태를 좀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나한테 맞는 그 이상적인 칼로리 섭취량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딱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계속 미세 조정을 해야 해요. 네, 칼로리가 에너지 균형 문제였다면 이제 두 번째 원칙, 단백질. 이건 근육의 재료잖아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은 진짜 중요해요. 근육 회복하고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하고 또 포만감을 줘서 칼로리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 포만감도요? 네. 그래서 리컴포지션 목표로 한다면 보통 체중 1kg당 한 1.6g에서 2.2g 사이 이 정도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국제스포츠 영양학회 ISSN이라고 있죠. 거기서도 활동적인 사람들한테 비슷하게 하루 체중 1kg당 1.4g에서 2.0g 정도 먹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꽤 많이 먹어야 하네요. 그럼 마지막 원칙, 점진적 과부하. 이건 뭐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기본 원리죠. 그렇죠. 근육이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한 자극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강도나 총 운동량, 빈도 같은 걸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무거운 걸 드는 것만이 아니고요. 네, 무게를 늘리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반복 횟수나 세트 수를 늘리는 거, 아니면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을 좀 줄이는 거, 운동 자세를 더 정확하게 하거나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것까지도 다 점진적 과부하에 해당돼요. 아, 그렇군요. 방법이 다양하네요.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을 알았으니 실제 훈련은 어떻게 짜야 할지 수준별로 좀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근데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꾸준히 못하면 소용없겠죠.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일관성, 이게 결과를 만드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예요. 네. 그럼 이제 막 운동 시작한 분들, 초급자의 경우는 어디에 좀 집중해야 할까요? 초급 단계에서는요, 다른 것보다 일단 올바른 운동 자세, 이거 익히는 거랑 기본적인 근력을 좀 키우고 운동하는 습관 자체를 만드는 거, 이게 최우선입니다. 자세랑 습관이군요. 네. 그래서 보통 주 2회에서 3회 정도 전신 운동을 하는 걸 추천해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로우 이런 거 있죠? 여러 관절을 같이 쓰는 복합 운동 위주로 짜는 게 효율적이고요. 네. 한 번 운동할 때 한 서너 가지 운동을 각 3세트에서 5세트, 반복 횟수는 6회에서 12회 정도 이걸 목표로 하되 처음에는 진짜 가벼운 무게로 자세 연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점진적 과부하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자세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 싶을 때 그때 먼저 반복 횟수를 늘려보고요. 그 다음 단계로 무게를 조금씩 올리는 순서. 이게 안전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운동 경험이 좀 있는 중급자는요? 좀 다르겠죠.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할 텐데. 중급자는 이제 훈련 강도를 점진적으로 더 높여야죠. 그리고 동시에 회복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특정 부위 발달에 조금 더 집중할 수도 있어요. 훈련 빈도나 방식은요? 보통 주 3회에서 4회 정도 운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상체와 하체를 나누는 분할 운동. 뭐 예를 들면 월요일 상체, 화요일 하체, 쉬고 목요일 상체, 금요일 하체.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PPL이라고 해서 미는 운동, 당기는 운동, 하체 운동 이렇게 3분할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운동 종류는요? 초급자처럼 복합 운동 위주인가요? 네, 복합 운동은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특정 근육을 좀 더 키우고 싶다면 단일 관절 고립 운동 같은 걸 추가할 수 있죠. 반복 횟수도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력을 키우고 싶으면 4회에서 6회 정도로 좀 무겁게 하고 근육 크기를 키우는 게 목적이면 8회에서 15회 사이로 하고요. 목표에 따라서 조절하는 거죠. 훈련 얘기했으니 이제 영양 계획도 중요하잖아요. 칼로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줄이거나 유지 수준. 그럼 다른 영양소 비율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하루 총 에너지 소비량 TDEE가 한 2,500kcal. 그러면 한 2,200에서 2,300kcal 정도 먹는 걸 목표로 잡을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다량 영양소 비율을 보면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중 1kg당 1.6g에서 2.2g. 이걸 먼저 확보하고요. 지방은 총 칼로리의 한 20%에서 35% 정도. 근데 이때 건강한 지방 위주로 먹는 게 좋고요. 최소한 체중 1kg당 1g 정도는 먹는 걸 권장해요.
그럼 나머지는 다 탄수화물이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칼로리는 이제 탄수화물로 채우는데 주로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요. 보통 총 칼로리의 한 45%에서 65% 정도. 이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뭘 먹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어떤 음식들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가공을 좀 덜 거친 그 내추럴 식품 위주로 식단을 짜는 게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지방 적은 살코기나 생선, 닭가슴살, 계란, 두부, 그릭 요거트 이런 게 좋고요. 네. 통곡물로는 퀴노아, 귀리, 현미, 통밀빵 같은 거.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랑 과일 꼭 챙겨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충분히 섭취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나 견과류, 씨앗류, 올리브오일 같은 것도 잊지 말아야죠. 들어보니 리컴포지션이 하는 게 결국 칼로리랑 영양소는 정말 정밀하게 관리하면서 또 자기 수준에 맞춰서 꾸준히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아주 장기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더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확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급해하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실천하고 관찰하면서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거. 그게 리컴포지션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우리 몸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몸은 또 어떤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까요? 보충제는 잘 짜인 식단이랑 꾸준한 운동, 이걸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기본을 대체할 순 절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걸 먼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충제 효과라는 게, 개인의 영양 상태나 훈련 강도, 유전적인 것까지 변수가 워낙 많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보충제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는 좀 내려놓으셔야 하고요. 특히 이제 리컴포지션 목표로 하실 때는 효능도 효능이지만 위험 대비 이익, 이걸 잘 따져봐야 합니다. 위험 대비 이익이요? 네, 예를 들어서 티어 1,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한 애들 있죠. 단백질, 크레아틴, 카페인. 얘들은 근육 증가나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도 충분하고 비교적 안전하고요. 근데 반대로 지방연소제라고 팔리는 것들 있잖아요. 네. 광고 많이 하죠. 그런 건 막 화려하게 광고하는데 사실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생각지 못한 부작용 위험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신중해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티어 1 보충제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단백질 보충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 채우는데 아주 편리하죠. 바쁘면 식사로 다 챙기기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그럴 때나 아니면 운동 직후에 빨리 보충하고 싶을 때 유용하고요. 보통은 개인 필요에 따라 한 번에 한 20에서 40g 정도, 그 정도 드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종류도 꽤 다양하잖아요. 네. 유청, 카제인, 식물성. 그렇죠. 흡수 빠른 유청은 보통 운동 직후에 많이들 드시고 카제인은 좀 느리니까 자기 전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채식주의자거나 유제품 소화 잘 못 시키는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 고르시면 되고요. 자기 식단이나 소화력 또 언제 먹을 건지 이런 거 고려해서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티어 1은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이거 운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하죠. 효과 좋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육 안에 크레아틴 저장량을 늘려주는 원리인데요. 저장량이 늘어나면요? 고강도 운동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 ATP라고 하죠. 그 ATP 재생을 확 촉진시켜요. 아하, 에너지 부스터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력이나 파워, 또 재지방량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전반적인 훈련 능력 자체가 좋아집니다. 현재까지 나온 보충제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 능력 향상 보조제 중 하나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섭취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로딩이라고 처음 한 3일에서 7일 정도는 체중 1kg당 한 0.3g 좀 많이 먹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루 3에서 5g 정도로 쭉 유지하는 거고요. 로딩을 꼭 해야 하나요?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로딩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하루에 한 2-3g 정도씩 꾸준히 먹어도 한 3주에서 4주 지나면 근육 내 크레아틴 저장량은 충분히 늘릴 수 있어요. 안전성은 어떤가요?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건강한 성인이라면 안전하다고 연구가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부작용이라면 몸에 수분이 좀 차서 체중이 약간 느는 거, 그 정도예요. 카페인입니다. 운동 전에 정신 바짝 차리려고 많이들 드시죠. 커피로 드시든 부스터로 드시든.
네, 카페인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딱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하고 집중력은 높여주죠. 유산소, 무산소 다 효과가 있나요? 네, 둘 다요. 유산소 능력, 무산소 능력 다 향상될 수 있고 근력이나 파워 출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운동하기 한 30분에서 60분 전에 체중 1kg당 3에서 6 mgm 정도, 그 정도를 권장하는데요. 근데 이건 정말 개인차가 커요. 민감도가 사람마다 아주 다릅니다. 맞아요. 누구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잠 못 자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막 초조해지거나 잠 안 오거나 불안하거나 심장이 막 빨리 뛰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시중에 파는 운동 전 보충제들 보면 한 번 먹는 양의 카페인이 막 500mg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500mg이요.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성분표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잠 잘 자려면 최소한 자기 9시간 전, 길게는 한 13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 티어1 보충제들도 그냥 막 먹을 게 아니라 자기 몸 상태나 목표에 맞춰서 써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인에 엄청 민감한 사람이 굳이 고용량 먹을 필요 없듯이 평소에 식사로 단백질 잘 챙겨 먹는 사람은 단백질 보충제가 뭐 덜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기 몸이 어떤지, 내성이 어느 정도인지, 운동 목표는 뭔지 이걸 아는 게 스마트한 보충제 활용의 진짜 시작이죠. 자, 그럼 티어1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티어2 보충제. 베타알라닌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 베타알라닌. 이건 근육 안에 카르노신이라는 물질 수치를 높여줘요. 카르노신이요? 네, 이 카르노신이 하는 역할이 고강도 운동할 때 근육에 쌓이는 산성 물질 있잖아요. 그걸 좀 중화시켜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럼 덜 지치게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근육이 막 타는 듯한 느낌? 그걸 좀 줄여줘서 한 1분에서 4분 정도? 그 정도 지속되는 고강도 운동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웨이트 고반복 세트 같은 거요. 그런 거 할 때 수행 능력을 좀 더 끌어올리고 피로를 늦춰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막 최대 근력을 키워준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운동을 더 많이, 더 힘들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섭취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도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하루에 4g에서 6g 정도 먹는데요. 이걸 한 번에 다 먹으면 피부가 좀 따끔따끔거리는 느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감각 이상이라고 하는데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도 뭐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효과 보는 건 아니고 몇 주 정도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야 할 부분. 지방 연소제. 광고만 보면 뭐 살이 쭉쭉 빠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광고는 정말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른바 지방연소제 제품들이요. 광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체지방을 눈에 띄게 태워준다는 과학적 근거는 사실 매우 부족합니다. 근거가 부족하다고요? 네, 종종 이제 카페인 같은 각성제가 들어있어서 일시적으로 신진대사를 좀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러 성분을 그냥 막 섞어 넣은 독점 블렌드 이런 식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서요. 아, 성분 함량을 제대로 알 수 없겠네요. 그렇죠. 각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래서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이쪽은 규제가 좀 느슨한 편이라서 표기되지 않은 뭐 위험한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약이랑 같이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부작용 위험도 크겠네요. 네, 일부 성분은 뭐 불안감이나 혈압 상승, 심하면 간 손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지방 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역시 꾸준한 운동이랑 식단 조절, 이 두 가지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충제 마케팅이라는 게 종종 과학적 근거 이상으로 좀 과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항상 좀 비판적으로 보시고 화려한 광고보다는 검증된 정보, 증거에 기반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리컴포지션 과정에서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고요. 개인의 목표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티어1 보충제를 먼저 고려하고 마케팅보다는 실제 효과랑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체지방 줄이면서 근육 늘리는 거, 이 리컴포지션이라는 게요. 꼭 자기 몸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길 찾는 자기 코칭 같아요. 그냥 계획만 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로 계속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걸요? 그리고 그걸 보고 계획을 또 바꿔야 하고 유연하게. 아, 그냥 느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밤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정체기 같은 것도 피하고 제때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숫자로 눈으로 변화를 보면 동기부여도 확실히 되고요. 그럼 어떤 걸 봐야 우리 몸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일 기본인 체중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체중 중요하죠. 근데 리컴포지션 할 때는 이걸 좀 잘 해석해야 해요. 매일 재는 건 좋은데 아침 공복처럼 조건을 딱 맞추고요. 아, 매일매일 변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네, 그거보다는 주간 평균값, 이걸로 몇 주, 몇 달 이렇게 뒤에게 추세를 봐야 해요. 왜냐면 근육 늘고 지방 빠지면 체중은 그대로거나 살짝 늘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체중만 보면 왜 안 빠지지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른 것도 같이 봐야겠어요. 신체 둘레 같은 거요. 네, 맞아요. 특히 허리 둘레, 이게 진짜 중요한 단서예요. 다른데 팔이나 가슴, 허벅지 둘레는 그대로거나 약간 늘었는데 허리만 계속 줄어든다. 이건 진짜 잘 되고 있다는 신호죠. 성공적인 리컴포지션의 증거네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은 부위를 꾸준히 재보는 게 좋아요. 줄자 같은 걸로요. 진행 사진도 있잖아요. 이것도 도움 많이 되죠. 그럼요. 한 2주나 4주 간격으로 같은 옷, 같은 자세, 같은 조명에서 찍는 게 중요하고요. 정면, 옆면, 뒷면 다요. 이걸 보면 숫자에선 안 보이던 근육 선명도나 몸매 라인 변화가 확 보이거든요. 이게 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것도 꼭 기록해야 해요. 아, 훈련 일지요? 중량이나 횟수 같은 거. 네, 주요 운동들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무게를 늘렸는지, 횟수를 더 했는지, 이걸 보면 근력이 늘고 있는지, 즉 점진적 과부하가 잘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력이 는다는 건 근육이 크거나 최소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체지방률 측정은 어떤가요? 이것도 여러 방법이 있던데 캘리퍼도 있고 인바디 같은 것도 있고 병원에서 하는 덱사도 있고요. 네, 다양하죠. 근데 중요한 건 각각 다 오차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특히 집에서 쓰는 기계들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덱사가 정확도가 높긴 한데 자주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하나로 꾸준히 재면서 그 변화 추세를 보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절대적인 숫자 하나하나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데이터로 쭉 모으다 보면 근데 좀 심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체중계 숫자 보고 막 기분 오르락 내리락하고.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어떤 거 하나에만 너무 집착하면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리 둘레 줄고 사진 보니까 몸 좋아졌고 운동도 더 잘하게 됐어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를 같이 봐야 하는군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좀 더 건강하게 꾸준히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모은 데이터로 계획을 수정하는 단계. 이게 진짜 자기 코칭이네요. 칼로리는 언제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요. 한 2주에서 4주 봤는데 체지방은 더 안 빠져요. 근데 운동은 계속 잘 돼요. 힘은 늘어요. 네, 그럴 땐 그럴 때는 칼로리를 아주 조금, 한 100에서 200kcal 정도 살짝 줄여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단백질은 꼭 충분히 먹어줘야 근육 안 빠지고요. 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에서 좀 조절하는 거죠. 반대로 운동도 잘 안 되고 힘도 떨어지고 체지방도 그대로면요. 아, 그건 좀 다른 신호일 수 있어요. 오일을 너무 적게 먹고 있거나 아니면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거나. 그럼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럴 땐 칼로리를 줄이기보다 지금 먹는 거 유지하거나 살짝 늘려볼 수도 있고요. 잠은 잘 자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이런 회복 쪽을 먼저 점검해야 해요. 물론 허리둘레가 확 늘었다. 이건 좀 많이 먹는 신호일 수 있으니 그때는 줄여야 하고요. 이것도 다 주간 평균 체중 변화랑 다른 지표들을 같이 봐야겠죠. 운동 계획은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운동 목표 잘 달성하고 컨디션도 괜찮다. 그러면 계속 점진적 과부하, 무게 올리고 횟수 늘리고 세트 늘리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너무 피곤하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운동이 잘 안 될 때는요? 그럴 땐 쉬어야죠. 디로딩이라고 해서 일부러 운동 강도나 양을 확 줄이는 기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회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그리고 특정 운동할 때 아프면 자세 꼭 확인하고 안 되면 다른 운동으로 바꾸는 유연함도 필요하고요. 하다 보면 꼭 막히는 구간, 정체기가 오잖아요. 네, 무조건 옵니다. 근데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몸이 지금 자극에 익숙해졌으니까 야, 좀 다른 거 해봐 하고 신호 보내는 거죠. 아,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군요. 그럼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내가 뭘 먹고 운동하는지 기록 제대로 하고 있나 다시 보고요. 나도 모르게 뭘 더 먹고 있진 않나, 덜 움직이고 있진 않나 체크하는 거죠. 습관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기본 점검이네요. 네. 그리고 나서 칼로리 조절 아까 얘기한 대로 해보거나 아니면 활동량을 늘리는 거죠. 일부러 더 걷거나 계단 이용하거나 이런 일상 속 활동량, NEAT라고 하죠. 이걸 늘리거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좀 추가하거나요. 운동 자체에 변화를 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맨날 하던 운동 말고 다른 종목을 해보거나 반복 횟수 범위를 바꿔보거나 세트 구성이나 운동 순서를 바꿔보는 식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죠. 다이어트 브레이크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한 1, 2주 정도 일부러 칼로리를 유지 수준으로 좀 올려서 먹는 거예요. 이게 몸이 너무 다이어트에 적응하는 걸 좀 막아주고 심리적으로 지친 것도 풀어줘서 길게 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리컴포지션이라는 게 그냥 정해진 길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내 몸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길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 정말 자기 코칭 그 자체네요. 체지방 줄이면서 근육량 늘리는 거요. 그 리컴포지션에 도전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제일 궁금해하는 게 기간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걸까? 네, 그게 참 그렇죠. 시작하는 몸 상태나 운동 경력, 얼마나 꾸준히 하는지, 심지어 유전적인 것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변수가 워낙 많아서 딱 얼마 걸립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확실한 건 이제 벌크업이나 커팅처럼 하나에만 집중할 때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요. 아, 점진적으로. 그럼 처음 운동 시작하는 분들은 그래도 좀 빨리 변화를 본다던데요? 한 2개월에서 4개월 사이. 네네.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몸이 새로운 자극에 반응을 잘하니까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운동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변화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기대를 좀 현실적으로 해야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쉽거든요. 하긴 지방 빼는 거랑 근육 만드는 거, 이 두 개가 원래 반대되는 과정 아니에요? 그렇죠. 생리적으로 보면 상반된 작용이죠. 지방 분해랑 근육 합성, 이걸 동시에 하려는 거니까요. 당연히 속도는 어쩔 수 없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만 집중하는 것보다요.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좀 길게 봐야 하는 거군요. 네,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뭐랄까 마라톤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라톤이요? 그 긴 여정에서 혹시 좀 방해가 될 만한 것들, 예를 들면 술 같은 건 어때요? 알코올은 좀 치명적일 것 같은데. 알코올. 이거는 리컴포지션에는 정말 거의 모든 면에서 좋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운동하고 나서 술 마시는 거요. 이게 근육 단백질 합성을 엄청나게 떨어뜨려요. 단백질을 잘 챙겨 먹었어도요. 네, 운동하고 나서 마시는 게 더 안 좋아요? 네, 그 한 연구 결과 보니까 체중 1kg당 1.5g 정도 알코올 섭취가 근단백질 합성을 무려 37%까지 감소시킨다고 하더라고요. 37%요? 와, 엄청나네요. 근육 만드는 걸 그냥 방해하는 수준이 아닌데요? 그쵸.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죠. 회복도 더뎌지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근육 성장에 중요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높일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근육 분해를 촉진할 수 있고요. 호르몬까지 건드리는군요. 네,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안 좋고요. 거기다가 알코올 자체는 칼로리만 높고 영양가는 거의 없잖아요. 그램당 한 7kcal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빈 칼로리라서 체지방으로 쌓이기 쉽고 또 지방을 태우는 과정 자체를 방해하기도 해요. 아, 영양소 흡수도 방해한다고요? 네, 여러모로 방해라 되죠. 그래서 리컴포지션 중이라면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자리나 회식 이거 피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이럴 땐 식단 관리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그래도 몇 가지 전략은 써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약속 장소 메뉴를 미리 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건강한 선택지를 찾아본다거나 아, 미리 준비를 좀 하는 거네요? 네, 아니면 모임 가기 직전에 간단하게 단백질 쉐이크나 견과류 같은 걸 먹어서 너무 배고픈 상태로 가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과식을 좀 막을 수 있겠죠. 외식할 때는요.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까요? 외식할 때는 아무래도 단백질 위주요. 뭐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채소 많이 드시고요. 튀김이나 좀 과한 탄수화물보다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고 양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음료수 같은 것도 조심해야겠네요. 맞아요. 탄산음료나 주스, 그리고 아까 말한 술, 이런 액상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식사할 때 조금 의식적으로 천천히 드셔보세요. 맛을 좀 느끼면서 먹고, 아, 배가 좀 찬다 싶으면 멈추는 거죠. 마음 챙김 식사라고 하죠. 마음 챙김 식사.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 한두 번 좀 어겼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꾸준함. 그게 핵심이군요. 그런데 리컴포지션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정체기가 오거나 아니면 목표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근육을 더 키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지방을 좀 더 많이 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전략을 바꿔야 하나요? 벌크업이나 커팅으로요? 아,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전환 시점은 현재 몸 상태, 그리고 최종 목표, 또 리컴포지션 진행 속도 같은 걸 다 같이 봐야 해요. 리컴포지션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느끼거나 우선순위가 바뀔 때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까요? 언제쯤 전환하면 좋을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 체지방률이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로 낮아졌어요. 근데 근육을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벌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죠. 여성분들은 체지방률은 한 18%에서 23% 정도일 때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커팅으로 가는 경우는요? 이럴 때는 커팅으로 전환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럼 그 마른 비만이라고 하잖아요. 체중은 괜찮은데 근육은 없고 지방만 많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리컴포지션이 딱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마른 비만은 사실 체중 감량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근육을 늘리고 체지방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니까 리컴포지션이 정말 적합하죠. 근육이라는 기초 공사를 하면서 몸의 구성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기초공사.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잠입니다. 수면이요. 잠이요? 네,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질 좋은 잠을 자는 게 정말 필수적이에요. 몸 회복하고 호르몬 균형 맞추고 결국 근육 성장에도 다 영향을 주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앞에서 말한 모든 노력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유산소 운동은 어떤가요? 꼭 해야 하나요? 유산소는 필수는 아니에요. 특히 식단으로 칼로리 조절을 잘 하고 있다면요. 하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늘려서 체지방 감량 속도를 좀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죠.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리컴포지션이라는 과정은요, 단순히 몸의 숫자를 바꾸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또 여러 유혹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거든요. 눈에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얻는 어떤 자기 조절 능력이나 인내심, 그리고 건강한 습관 자체가 우리 삶에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그 요요 현상. 이거 진짜 고민이잖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죠. 그런데 그 체중 감량에만 막 집중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 건강하게 목표를 향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의 상승 다이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좀 어떤 방식인가요? 아, 네. 그 상승 다이어트는요, 어떤 급격한 변화보다는 좀 더 점진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방식을 추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진적이요? 네, 장기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고 우리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그 과정을 존중하는 거죠. 몸의 적응 과정? 그렇죠. 막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 같은 걸 하면 요요나 아니면 뭐 대사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데 이걸 좀 최소화하려는 접근이에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꾸준히 개선한다. 뭐 이런 거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원리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 핵심 원리 중 하나가 칼로리랑 영양소 섭취를 점진적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점진적 조절? 네, 갑자기 칼로리를 확 줄여버리면 아시다시피 근육 손실이나 대사 저하가 올 수 있고 결국 계획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지치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혹독한 다이어트를 딱 끝낸 상태다. 그러면 이제 목표 체성분 구성을 위한 유지 칼로리나 아니면 약간의 칼로리 부족 상태, 이걸 찾으려고 점진적으로 섭취량을 늘리는 거죠. 아, 그 리버스 다이어팅이랑 좀 비슷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거랑 아주 유사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후에 떨어진 대사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죠. 서서히. 운동할 때 점진적으로 무게 늘리는 것처럼 먹는 것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운동 계획하고는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훈련 강도가 막 높아질 때는 식단도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훈련 단계하고 영양 전략을 맞추는 거, 그걸 이제 주기화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주기화요? 네, 예를 들어서 근육 증가에 좀 더 집중하는 시기다. 아니면 뭐 고강도 훈련을 하는 날이다. 이럴 때는 운동 수행 능력도 높이고 회복도 잘 되게 하려고 칼로리나 탄수화물 섭취를 전략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거죠. 아, 훈련 강도나 목표에 맞춰서 영양 섭취도 같이 상승시킨다. 그렇죠. 같이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조절하는 거, 이게 상승 다이어트의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그냥 적게 먹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조절하는 거군요.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진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몸이 칼로리 변화에 적응하는 그 대사 적응 문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게 섭취하는 칼로리 양에 맞춰서 대사율을 조절하거든요. 이걸 대사 적응이라고 하는데 네네.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게 적은 칼로리를 먹으면 대사율이 떨어져서 아시겠지만 정체기가 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끝나고 요요 현상을 겪기가 쉬워요. 맞아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상승 다이어트에서는 의도적으로 다이어트 휴식기를 갖기도 하고요. 아니면 간헐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좀 늘려서 대사회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리피드 같은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리피드요. 네, 이런 걸로 심각한 대사 저하를 좀 완화하려는 거죠. 단순히 칼로리나 뭐 탄단지 이런 다량 영양소 조절만 보는 게 아니고 좀 더 넓게 건강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전체적인 건강 그리고 웰빙과의 조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웰빙까지요? 네, 가공되지 않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 위주로 먹어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도 충분히 얻어야 하고요. 또 뭐 잠 잘 자는 거,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충분히 회복하는 거, 이런 것들에도 다 성공적인 과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원리가 자기 코칭이랑 유연한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적용할 때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스로 몸 반응 살피고 식단 조절하는 게 이게 쉽진 않잖아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실 이 접근법의 성공은 거의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목표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내 몸 상태 변화나 운동 능력, 뭐 에너지 수준 같은 생체 피드백 있잖아요. 네, 있죠. 그리고 진행 지표들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단에 작지만 정보에 근거한 조정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코칭 기술의 핵심이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정. 네. 이런 세심한 모니터링이랑 조정이 없으면 의도치 않게 체중이 늘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계속 정체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상승 다이어트라는 것은요, 어떤 정해진 규칙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목표에 맞춰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적응해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과정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항 운동하면 근육 성장에 좋다. 이건 뭐 다들 아는 얘기죠. 좀 더 들어가 보면 근단백질 합성, 그러니까 MPS를 촉발시키는 건데 이게 쌓이면 근육이 커지는 거고요. 네, 맞아요. 운동하고 나면 MPS 수치가 보통 몇 시간 동안은 확 올라가죠. 길게는 뭐 한 하루 이틀 가기도 하고요. 하루 이틀이요? 꽤 기네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게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근육이 딱 자극받아서 단백질 합성을 늘리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추가 자극 없이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아하, 이걸 약간 근육 포만 설정점? 이렇게 불러볼 수도 있어요. 한번 배부르다 싶으면 더 안 먹는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MPS 수치가 다시 좀 내려갈 때쯤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운동 자극을 줘야 한다. 그래야 근육 만드는 환경이 계속 유지된다. 이런 거네요. 바로 그거죠. 한 번에 막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요. 네.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주간 총 운동량이 똑같다고 했을 때요. 특정 근육을 일주일에 한 번만 훈련하는 것보단 최소 2번 이상 해주는 게 근육 키우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꽤 일관되게 나와요. 여러 연구에서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메타 분석 같은 걸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브로 스플릿 있잖아요. 월요일은 가슴, 화요일은 등, 뭐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한 부위씩 정해서 아주 강하게 조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되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해온 방식인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보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가장 큰 약점은 아무래도 빈도 그 자체예요. 한 번 운동할 때 근육 성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자극의 양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계가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세션에 특정 부위를 막 15세트, 20세트 이렇게 넘게 과도하게 몰아붙이면요. 오히려 피로만 너무 쌓이고 회복만 더뎌서서 그 다음 운동할 때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군요. 그렇죠. 이런 걸 정크 볼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극에 비해서 피로가 너무 커지는 거죠. 비율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크 볼륨. 그러니까 운동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누느냐가 핵심이군요. 그럼 자주 훈련하는 건 그 필요한 총 운동량을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더 질 좋은 세션으로 가져가는 전략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중요한 건 무슨 분할이다 이 이름 자체가 아니고요. 그 방식이 훈련 빈도랑 효과적인 운동량 분배, 이 원리를 개인의 회복 능력 안에서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네네. 그럼 대표적인 분할 방식 몇 가지를 좀 볼까요? 이 관점에서요? 네, 그게 좋겠네요. 이해하기 쉽게. 전신 운동부터 시작할까요? 전신 운동은 말 그대로 한 번 운동할 때 주요 근육들을 다 건드리는 거죠. 보통 주 2번에서 3번 정도 하고요. 네. 이러면 자연스럽게 근육군당 주 2회 3회 그 권장 빈도를 채울 수 있어요. 특히 운동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시간이 진짜 없는 분들한테는 꽤 효율적이죠. 그렇죠. 한 번에 다 하니까. 근데 이제 운동 경력이 좀 쌓이면 한 번 운동하는 게 너무 길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부위별로 집중하기는 좀 어렵고요. 상체 하체 분할은 어떤가요? 이거 주 4회 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네, 상체 하체 분할 보통 주 4회 하죠. 상체하고 하체하고 하루 쉬고 다시 상체 하체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하면 각 근육 부위를 주 2회씩 딱 훈련하게 되니까 아까 말한 권장 빈도를 지키면서도 전신 운동보다는 특정 부위에 좀 더 집중해서 운동량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비대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 주 2회밖에 운동을 못한다면 이 방식은 근육당 빈도가 1회가 되니까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장점을 살리기 어렵죠. 아, 그러네요. 그럼 푸시풀 레그, PPL은요? 이것도 요즘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PPL, 미는 운동, 당기는 운동, 하체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네. 만약 이걸 주 6일 한다면 예를 들어 PPL하고 하루 쉬고 다시 PPL하고 이렇게요. 와, 주 6일이면 거의 매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각 근육군을 주 2회 훈련하면서도 매 세션마다 특정 근육 그룹에 아주 집중해서 꽤 많은 운동량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근육 키우는 잠재력만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오, 근데 이것도 만약 주 3회만 PPL을 한다면 각 부위를 주 1회만 하게 되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그 빈도의 이점을 살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주 2회 이상 자극하는 게 핵심이군요. 그럼 다시 브로 스플릿으로 돌아가서 정리해보면 주 1회 빈도는 똑같은 주간 운동량을 더 자주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근육 크는 효과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한 번에 너무 많이 15세트, 20세트 넘어가는 건 정크 볼륨이 될 위협이 크다. 이거죠. 네, 정확합니다. 낮은 빈도랑 한 번에 너무 과도한 운동량. 이 조합이 근성장 측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MPS를 계속 높게 유지하려면 매일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주 3회 넘어서 4회, 5회 이렇게요?
이론상으론 그럴듯하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요? 특히 약물 사용 안 하는 우리 같은 내추럴 훈련자들, 아니면 칼로리 좀 줄이면서 체지방 빼고 근육 늘리려는 그 바디 리컴포지션 하려는 분들은요, 전신 회복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관절이나 건 같은 결합 조직의 스트레스도 계속 쌓이고요. 아, 회복이 못 따라가는군요. 그렇죠. 충분히 회복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자주 운동하면 오히려 자극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힘도 제대로 못 쓰고 집중도 안 되고.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근육군당, 주 2회에서 3회 정도의 빈도가 현실적으로 계속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약간 스위치 스팟 같은 거라고 여겨져요. 아, 스위치 스팟? 결국에는 우리 각자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거네요. 뭘 좀 고려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걸 봐야죠. 첫 번째는 경험 수준이에요.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신 운동으로도 효과 잘 볼 수 있고요. 중급자 정도 되면 상하체 분할이나 아까 말한 주 6일 PPL 같은 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상급자는 회복이랑 자극 사이에서 그 미세한 줄타기를 더 잘해야 하고요. 그렇죠. 경험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시간이죠. 일주일에 며칠이나 운동할 수 있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하잖아요. 네.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식도 못하니까요. 그렇죠. 주 3일만 가능하면 전신이나 좀 변형된 분할을 해야 할 거고, 주 4일이면 상하체, 주 5, 6일이면 PPL 같이 고빈도 훈련도 가능하고요. 선택지가 달라지죠.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은 회복 능력이에요. 특히 다이어트 하거나 바디 리컴포지션 할 때는 칼로리를 적게 먹으니까 회복이 더 느릴 수 있거든요. 아, 맞아요. 덜 먹으면 힘도 없고 회복도 느리죠. 네, 그래서 만약 고빈도 훈련을 선택했다면 운동량이나 강도를 좀 더 신경 써서 조절해야 해요. 무리하지 않게요. 들어보니까 진짜 뭐 이것만이 정답이다 하는 분할 방식은 없는 것 같네요. 그보다는 근성장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경험이나 시간, 회복력 같은 개인적인 상황을 잘 따져봐서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고 또 그걸 해보면서 계속 조절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분할 방식을 막 찾아 헤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어떤 방식을 선택했든 간에 꾸준히 해나가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피고 필요하면 유연하게 바꿔나가는 그 능력일지도 몰라요. 아, 조절하는 능력.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조절 능력 자체가 성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같은 복합 관절 운동 있잖아요. 아,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런 운동들이 프로그램의 진짜 핵심이 되죠. 네, 맞아요. 여러 근육을 한 번에 쓰니까 확실히 효율적이고요. 여러 단일 관절 운동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바쁜 분들한테는 특히 좋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시간 절약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복합관절 운동은 많은 근육을 동원하기 때문에 운동 중은 물론이고 운동이 끝난 후에도 계속 칼로리를 태우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량, EPOC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방 빼는 데 필요한 에너지 부족 상태 만들기에 아주 유리하죠. EPOC. 네. 또 이런 큰 운동들은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그런 전신 호르몬 반응을 더 강하게 유발하는 경향이 있고요. 물론 이 호르몬들이 근성장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약간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몸 전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자체가 강력한 적응 신호인 건 분명해요. 기능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크죠. 이런 운동으로 기른 힘은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생활이나 다른 운동 능력으로 바로 이어지고 근육들이 서로 협을하는 능력도 좋아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 그러니까 꾸준히 무게나 횟수를 늘려가는 방식을 적용하기 더 좋아서 장기적인 근육 성장과 힘 키우기에 아주 필수적이고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로우, 풀업 같은 거요. 특히 이제 근육 늘리고 지방 줄이는 바디 리컴포지션 관점에서 보면요. 복합관절 운동의 효율성은 단순히 시간을 아낀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네, 몸 전체에 더 큰 생리학적 충격을 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근육 성장과 신진대사 개선 같은 포괄적인 적응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근육을 움직이려면 더 강한 신경 신호가 필요하고 여러 관절에 걸쳐 기계적 장력이 커지면서 에너지 소모도 늘어나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뭐 호르몬 변화라든지 염증 반응, 성장 인자 분비 같은 걸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근육 증가와 지방 감소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더 강력한 적응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많은 근육 사용 이걸 넘어서 몸 전체가 좀 더 깊이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전략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 이두컬이나 레그 익스텐션처럼 한 관절 위주로 특정 근육에 집중하는 단일 관절 운동은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복합 운동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단일 관절 운동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복합 운동만으로는 충분히 자극하기 어려운 특정 부위, 이걸 집중 공략해서 근육 모양이나 비율을 다듬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네네. 미적인 부분. 그렇죠. 미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근육 불균형이나 약점을 해결하는데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약점 해결이요? 네. 예를 들어서 복합 운동을 할 때 특정 근육이 약해서 자세가 무너지거나 성장이 딱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약한 부위만 따로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부상 위험을 줄이고 또 복합 운동 수행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복합 운동의 그냥 보조 역할, 그 이상이라는 거네요. 약점을 보완해서 전체적인 성장을 돕는 역할.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복합 운동만큼 중추신경계 피로 같은 전신 피로를 크게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목표 근육에 추가적인 훈련량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피로도 관리에도 좋군요. 네. 회복에 큰 부담 없이 특정 근육의 볼륨을 늘리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하죠. 재활이나 부상 예방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목표 근육의 수축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능력, 이른바 마음 근육 연결, 이걸 강화하는 데도 좋습니다. 흔히들 단일 관절 운동을 그냥 마무리나 다듬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주요 복합 운동의 정체를 뚫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열쇠요? 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하는데 삼두근이 약해서 더 이상 무게를 못 늘린다거나 스쿼트 하는데 엉덩이 근육 활성화가 좀 부족하다면 단일 관절 운동으로 그 약점을 직접 강화하는 것이 전체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칼로리를 제한하는 시기에는 회복력이나 힘이 좀 떨어지기 쉬운데 이때 단일 관절 운동은 전신 부담은 덜 주면서 필요한 자극을 유지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운동을 어떻게 조합하고 또 어떤 순서로 배치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일반적인 권장사항은요, 에너지와 집중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힘들고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운 복합관절 운동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역시 큰 운동부터. 네. 그래야 가장 무거운 무게를 최적의 자세로 다루면서 전신에 가장 큰 성장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 후에 이제 목표 부위에 추가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단일 관절 운동을 배치하는 거죠. 만약 상하체 분할 같은 방식으로 훈련하신다면 주중에 다른 훈련일에 복합 운동의 주요 초점을 좀 번갈아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번갈아서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상체 1일차에는 벤치프레스 같은 미는 운동을 우선하고 상체 2일차에는 바벨 로우 같은 당기는 운동을 먼저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장 컨디션 좋을 때 다양한 움직임 패턴과 관련 근육들이 우선적인 자극을 받게 할 수 있는 거죠. 연구들을 보면 결국 충분한 노력과 훈련량만 있다면 두 종류의 운동 모두 근육 성장에 효과적이라고는 하죠. 하지만 역시 균형 잡히고 기능적으로 강한 몸을 위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각자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게 단순히 일반적인 지침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맞는 복합 운동과 단일 관절 운동의 이상적인 조합 비율을 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점진적 과부하,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계속 같은 자극만 주면 몸이 적응해서 성장이 멈추니까요. 네, 맞아요. 우리 몸이 현재 능력 이상으로 자꾸 밀어붙여야 적응하고 성장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바로 정체기가 오는 거고요. 과부하 방법이 단순히 무게만 올리는 건 아니죠? 그럼요. 무게 올리는 게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같은 무게로 횟수를 더 한다거나 아니면 세트 수를 늘린다거나 훈련을 더 자주 하는 것, 이것도 다 과부하예요. 휴식 시간 줄이는 거나 자세를 더 좁게 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네네.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핵심은 결국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든요. 특히 그 체지방 줄이면서 근육 늘리는 바디 리컴포지션 할 때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죠. 칼로리가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때는 일단 완벽한 자세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자세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무게든 횟수든 세트든 차근차근 늘려나가야죠. 보통은 특정 무게로 목표 횟수를 먼저 채우고 다 채우면 그 다음에 무게 살짝 올려서 다시 낮은 횟수부터 시작하고요. 아, 그 이중 점진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방법이 꽤 실용적이죠. 그럼 이제 과부하랑 같이 항상 나오는 얘기가 훈련량, 볼륨인데요. 주당 근육군별로 힘든 세트가 몇 개냐, 이걸로 보통 따지잖아요. 네. 실패 지점 아주 가깝게 뭐 한두 개 정도 더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지점까지 가는 그런 세트요. 이 볼륨을 설정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게 MEV랑 MRV 개념이에요. MEV, MRV요? 그게 뭐죠? MEV는 Minimum Effective Volume, 그러니까 근육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훈련량이고요. MRV는 Maximum Recoverable Volume, 우리 몸이 회복 가능한 최대 훈련량이에요. 아, 그러니까 MEV는 넘어야 근육이 크기 시작하고 MRV는 넘으면 오히려 안 좋다. 정확해요. MRV를 넘어가면 회복이 안 돼서 오버트레이닝 되거나 부상 위험 커지고 심하면 근손실까지 올 수 있죠. 그럼 가장 좋은 건 그 MEV와 MRV 사이에서 운동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훈련 주기를 짤 때 MEV 근처에서 시작해서 점차 볼륨을 늘려가다가 MRV에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딜로드를 해서 회복하는 식으로 가죠. 보통 주당 한 부위당 10세트에서 20세트 정도를 권장하는 것 같던데요. 네, 그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인데 사실 사람마다 엄청 달라요. 초보자는 10세트 근처에서 시작해도 충분할 수 있고 뭐 상급자는 20세트 이상 필요할 수도 있고요. 유전이나 경력, 나이, 잠, 영양, 스트레스 이런 거에 다 영향받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칼로리 제한하는 상황,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일 때는 MRV 자체가 낮아져요. 회복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아, 맞자. 그 얘기 들었어요. 평소 하던 대로 하면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칼로리가 부족할 때는 평소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MEV 근처에서 시작하거나 딜로드를 좀 더 자주 가져가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더 열심히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봐야겠네요. 네, 회복 상태를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볼륨 얘기했으니까 이제 강도 얘기도 해야죠. 얼마나 무겁게 드느냐. 보통 원활함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뭐 근력은 1, 6회, 근비대는 6에서 12회, 근지구력은 15회 이상 이렇게 딱딱 나눴었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연구들을 보면 사실 세트를 실패 지점 가까이만 가져가면 5회를 하든 30회를 하든 근비대 효과는 비슷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많아요. 아, 정말요? 횟수 범위가 생각보다 넓네요. 네. 중요한 건 얼마나 무겁게 보다는 세트 안에서 근육을 얼마나 탈탈 털었느냐 이거죠. 무거운 무게는 처음부터 많은 근섬유를 쓰게 되지만 가벼운 무게는 세트 후반부에 피로가 쌓여야 최대 동원이 되거든요. 그럼 바디 컴포지션 할 때는 어떤 횟수 구간을 주로 쓰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6회에서 15회 사이를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고 여기에만 갇힐 필요는 없고요. 가끔은 근력 유지를 위해 5회 이하 저반복 고중량 훈련도 하고 또 대사 스트레스를 주려고 15회 이상 고반복 훈련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게 좋다는 거군요. 네, 그래야 여러 근비대 경로를 자극하고 관절 부담도 좀 분산시키고 훈련이 덜 지루해지죠. 근비대 구간이라는 게 너무 단순화된 개념일 수 있어요. 근육 크는 원리가 기계적 장력, 대사 스트레스, 근손상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 점진적 과부하를 통한 기계적 장력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동력이에요. 대사 스트레스, 우리가 흔히 펌핑이라고 느끼는 거요. 그건 부가적인 역할이고요. 근손상은 예전엔 중요하다고 봤는데 요즘은 그냥 힘든 훈련의 결과물 정도로 보지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에요. 잘 짜인 프로그램은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계적 장력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꾸준히 장력을 높여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런 볼륨, 강도, 운동 종류 같은 걸 계속 관리하려면 결국 계획이 필요하겠네요. 주기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주기화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지도 같은 거예요. 특히 바디 리컴포지션처럼 근육은 늘리고 지방은 빼는 약간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가질 때는 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죠. 어떤 주기화 모델이 좀 효과적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 파동형 주기화, DUP라고 부르는 게 바디 리컴포지션에 꽤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일일 파동형 주기화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주 단위 안에서 훈련마다 다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는 고중량 저반복으로 힘을 키우고 다음 훈련일에는 중간 무게 중간 반복으로 근비대에 집중하고 또 다른 날은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많이 가져가서 대사 스트레스를 주는 식으로요. 아, 매번 다르게 자극을 주는 거군요. 이게 왜 리컴포지션에 유리할까요? 여러 종류의 자극을 번갈아 주니까 다양한 경로로 근육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요. 또 몸이 특정 자극에 너무 빨리 적응해서 정체되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매일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서 피로 관리에도 좀 더 유리하고요. 특히 회복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칼로리 부족 상태에서 똑똑하게 훈련 강도랑 볼륨을 조절하면서 꾸준히 갈 수 있게 도와주죠. 마지막으로 딜로드요. 열심히 운동하다가 갑자기 쉬거나 강도를 낮추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셨죠? 네, 딜로드는 정말 중요해요. 특히 바디 리컴포지션 중에는 더더욱요.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동화작용이랑 지방을 빼야 하는 이화작용, 이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잖아요. 칼로리까지 부족하면 피로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쌓여요. 아, 그래서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딜로드는 그동안 쌓인 피로를 싹 털어내고 오버트레이닝이나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계속된 자극에 약간 둔감해진 몸을 다시 민감하게 만들어서 다음 훈련 때 더 잘 반응하도록 리셋시켜주는 거죠.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보통은 3주에서 길게는 10주 훈련하고 1주 정도 계획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수행 능력이 계속 떨어진다거나 너무 피곤하다 싶을 때 반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핵심은 훈련 볼륨을 평소에 30%에서 50% 정도로 확 줄이는 거예요. 강도는 유지해도 되고 약간 줄여도 되고요. 이때 칼로리를 유지 수준으로 살짝 올리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디 리컴포지션이든 다른 목표든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우리 몸의 회복 능력, 그 MRV라는 게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영양 상태나 스트레스, 잠 같은 거에 따라서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더 많이, 더 세게만 외칠 게 아니라 지금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얼마나 현명하게 훈련 강도나 볼륨을 조절하고 회복에 신경 쓰느냐. 이게 꾸준한 발전을 위한 진짜 열쇠가 될 겁니다. 유산소 운동, 이게 사실 지방 감소나 심혈관 건강 개선에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세포 기능 같은 거,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좋아지고 영양소 전달도 촉진하고요. 그래서 보통 주 2, 3회 저강도나 중강도로 하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일반적인 권장사항이죠. 근데 이게 근육 성장을 최우선으로 둘 때는 좀 충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간섭 효과라는 거. 아,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근력 운동은 주로 근육 성장을 위한 MTO라는 경로를 막 활성화시켜요. 그런데 이제 유산소 운동은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AMPK라는 경로를 더 많이 쓰거든요. 아, 경로 자체가 다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AMPK가 활성화되면 이게 MTO 신호 전달을 약간 억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억제한다고요? 네,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간섭 효과의 핵심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운동 자극이 시간상 너무 가깝다거나 강도가 서로 좀 부딪히면 근육 크는 효과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나요? 보통 유산소 운동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하거나 특히 운동 경력이 좀 있는 분들한테서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훈련된 사람일수록요? 네, 물론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아주 단기간 연구에서는 이게 좀 덜 분명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관리할 수 있다. 네, 전략적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변수입니다.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그 간섭 효과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해요. 가장 이상적인 건 가능하다면 유산소랑 근력 운동 세션을 아예 분리하는 거예요.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런 식으로요? 네, 오전에 유산소, 오후에 근력 운동, 아니면 아예 다른 날에 배정하는 거죠. 최소한 4시간 정도.
그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다고 봐요. 4시간 간격,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게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활성화됐던 AMPK 신호가 좀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했을 때 MTO와 신호가 제대로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같은 날 다 해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육 만드는 게 목표라면요. 근육 증가나 유지가 주 목표라면 보통은 근력 운동을 먼저 하라고 권장합니다. 먼저요? 왜죠? 근력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 글리코겐을 우선적으로 써야 하니까요. 유산소를 먼저 해서 글리코겐을 다 써버리면 본 운동인 근력 운동 때 힘을 제대로 못 낼 수 있거든요. 아, 네네. 이해됩니다. 그럼 반대로 근력 운동 끝나고 유산소를 하는 건요. 그것도 장점이 있어요.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를 하면 이미 글리코겐은 좀 쓴 상태니까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효과적으로 끌어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점이 있죠. 지방 연소에는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본 운동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아주 가볍게 하는 유산소 웜업은 괜찮아요. 그건 간섭 효과 거의 없고 오히려 퍼포먼스에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웜업은 별개로 봐야겠군요. 자, 그럼 타이밍 말고 운동 방식이나 강도도 중요할 텐데요. LISS랑 HIIT,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아, 네.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저강도 지속 운동, LISS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냐, 뭐가 더 좋냐는 건데 사실 딱 하나만 정답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네, 개인 목표나 회복 능력 같은 걸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골라야 합니다. 일단 LISS는 뭐 걷기나 가볍게 자전거 타는 것처럼 최대 심박수의 한 60에서 70% 정도로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꾸준히 길게요. 장점은 운동하는 동안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거, 그리고 관절 부담이 적고 회복도 비교적 쉽다는 거, 또 근력 운동과의 간섭 효과도 HIIT보다는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유산소 능력 기초 다지기에도 좋고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시는 분들께는 LISS가 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죠. 단점은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시간 효율성은 좀 떨어지고 운동 끝나고 나서 추가로 칼로리 태우는 효과, 그 이폭 효과는 HIIT보다 좀 낮아요. 그럼 HIIT는요? 이건 짧고 굵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HIIT는 아주 격렬하게 운동하는 구간이랑 짧게 쉬는 구간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보통 10분에서 길어야 30분 안으로 끝낼 수 있으니까 시간 효율성은 정말 좋죠. 바쁜 분들한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폭 효과가 커서 운동 끝난 후에도 한동안 대사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해요. 이게 또 장점이죠. 뭐 속근 섬유를 자극할 수도 있고 인슐린 민감도 개선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단점은 역시 몸에 부담이 크다는 걸까요? 그렇죠. 부하가 커요. 그래서 회복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이걸 근력 운동이랑 너무 붙여서 하거나 너무 자주, 과하게 하면 LISS보다 간섭 효과 위험이 더 클 수 있어요. 또 고강도로 하다 보면 자세 무너져서 부상 위험도 좀 있고요. 아, 그렇군요. 참고할 만한 연구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단거리 전력 질주 같은 운동이 장거리 달리기보다는 근성장 간섭이 좀 적을 수 있다거나 반대로 근력 운동 중에서는 저중량 고반복 운동이 고중량 저반복 운동보다 지구력 향상에 미치는 간섭이 덜하다는 결과들도 있어요.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우리가 바디 리컴포지션, 그러니까 지방은 줄이고 근육은 늘리거나 최소한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졌을 때 이걸 어떻게 조합하는 게 좋을까요? LISS랑 HIIT를요. 이건 딱 정해진 공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꾸준히 지방을 태우고 회복을 돕기 위해서 주 2, 3회 정도는 LISS를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죠. 기본은 LISS로 깔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신진대사를 좀 더 촉진하고 시간도 아낄 겸해서 주 1에서 2회 정도 HIIT를 전략적으로 추가하는 방식. 이런 혼합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섞어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전체적인 운동량과 빈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요.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유산소 운동량이 너무 적으면 지방 감소 효과를 제대로 못 볼 거고 또 반대로 너무 과하면 근력 운동 회복을 방해해서 오히려 근손실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특히 HIIT 같은 고강도 유산소는 내 회복 능력 안에서 정말 신중하게 활용해야 하고요. 결국 이것도 균형이군요. 네, 모든 운동이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영양적 지원입니다. 아, 영양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약간 칼로리를 덜 먹으면서 체지방을 빼는 상황이라도 근력 운동이란 유산소 운동,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제대로 회복하고 근육량을 최대한 지키려면 단백질 충분히 드셔야 하고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도 너무 낮지 않게 적절히 유지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것까지 잘 맞춰야 효과를 본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은 잘 태우면서도 근육 성장을 방해하는 그 간섭 효과는 최소화하도록 운동 종류부터 타이밍, 강도, 운동량, 그리고 영양까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 몸의 반응을 섬세하게 조율해 나가는 거. 어쩌면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성공적인 바디 리컴포지션을 만드는 핵심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체지방 줄이면서 근육 늘리는 거, 이 리컴포지션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 첫걸음이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하던데 그냥 적게 먹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 이상이에요. 일단 우리 몸이 하루에 에너지를 총 얼마나 쓰는지, 그러니까 총 일일 에너지 소비량, TDEA라고 하죠. 그걸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TDEE요? 그게 기초대사량이랑 활동량 이런 거 다 합친 건가요? 그렇죠. 기초대사량 BMR에 우리가 움직이면서 쓰는 활동대사량, 그리고 음식을 소화시킬 때도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것까지 다 합친 값이죠. 이걸 알아야 목표 칼로리를 정할 수 있어요. 아하. 근데 그 기초대사량 계산하는 공식도 여러 개 있잖아요. 해리스 베네딕트나 미플린 세인트 지어 이런 거요. 네, 보통 미플린 세인트 지어 공식이 요즘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정확하다고는 해요. 한 5% 내외의 오차. 오, 그럼 그걸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공식을 쓰든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아, 역시 개인차가 크군요. 그래서 사실 더 정확한 건 한 2주 정도 직접 먹는 칼로리랑 체중 변화를 좀 꼼꼼하게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몸의 진짜 유지 칼로리를 찾아내고 그걸 기준으로 조금씩 조절하는 거죠. 아, 그게 진짜 내 몸에 맞는 값을 찾는 거군요. 일종의 정밀 조준이네요. 네, 맞아요. 그게 시작이죠. 그럼 이제 내 유지 칼로리를 알았다고 치고 목표에 따라서 칼로리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지방을 빼고 싶으면 좀 적게 먹어야 할 거고. 그렇죠. 만약에 체지방 감소가 우선 목표다, 그러면 TDA보다 한 10%에서 25% 정도 적게, 이걸 약간의 결손 상태라고 하고요. 약간의 결손. 반대로 근육을 좀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TDA보다 한 5%에서 15% 정도 더 먹는 약간의 잉여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이어트 하면 확 줄이잖아요. 500kcal씩 줄이거나 막 그러는데 왜 약간의 결손이 중요한 건가요? 아,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하루 500kcal 이상 확 줄이거나 심지어 기초 대사량보다도 적게 먹으면요. 네. 우리 몸이 위기감을 느껴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요. 대사율 자체가 떨어지고 심하면 근육까지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려고 하거든요. 아, 근육을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근육이 빠질 수도 있군요. 그렇죠. 리컴포지션은 근육을 최대한 지키면서 지방을 빼는 게 목표니까 근손실을 최소화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빼기보다는 주당 한 0.5kg에서 1kg 정도, 이 정도로 점진적으로 감량하는 게 좋습니다. 속도가 중요하군요. 천천히, 꾸준히. 아, 그러면 칼로리 사이클링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운동하는 날이랑 쉬는 날이랑 다르게 먹는 거요. 이건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 네, 이건 조금 더 정교한 전략이죠.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운동하는 날은 일부러 탄수화물 중심으로 칼로리를 좀 높여요. 유지 칼로리거나 약간 더 먹는 거죠. 그래야 운동할 때 힘도 나고 근육 회복도 잘 되니까요. 운동 퍼포먼스를 위해서. 네. 그리고 반대로 쉬는 날에는 단백질이랑 지방 위주로 먹으면서 칼로리는 유지하거나 살짝 줄여요. 약간 결손 상태로 만들어서 지방이 좀 더 잘 타게 유도하는 거죠. 오, 그럼 몸이 칼로리 변화에 덜 적응하겠네요. 맞아요. 계속 같은 칼로리로 가면 몸이 적응해버리는데 이렇게 변화를 주면 대사가 떨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고 인슐린 민감도도 활용할 수 있고요. 질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근육 만들고 지키는 핵심이니까. 정확합니다. 우리 근육은 계속 만들어지고 근단백질 합성 MPS, 또 분해되고 근단백질 분해 MPP 있거든요. 네. 근육이 커지거나 최소한 유지되려면 만드는 속도가 분해되는 속도보다 빨라야 해요. 근데 이 만드는 스위치를 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아,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하는 거군요. 네. 특히 칼로리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일 때는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자꾸 근육을 분해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면 그 분해를 막아주는 일종의 근육 보호 효과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체중 1kg당 1.6g에서 2.2g 정도요? 네, 맞아요. 일반적인 최소 권장량 0.8에서 1.2g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죠. 이게 근육을 적극적으로 늘리려는 사람뿐 아니라 칼로리 결손 상태에서 근육을 지키려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지키기 위해서도 많이 필요하군요. 그럼 먹는 타이밍도 중요한가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좋다던데. 일단 총량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하루에 필요한 양을 다 채우는 게 우선인데 네. 그래도 이왕이면 하루 섭취량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로 나눠서 매 끼니마다 한 20g에서 40g 정도씩 꾸준히 먹어주는 게 근단백질 합성, MPS 속도를 계속 높게 유지하는 데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아, 계속 자극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공사장에 벽돌을 한 번에 왕창 가져다 놓는 것보다 계속 꾸준히 날라줘야 집 짓는 속도가 유지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전에 카제인 단백질 먹는 건 어때요? 밤에 먹으면 살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총 칼로리 섭취량이 목표 범위 안에 있다면 자기 전에 단백질 좀 먹는다고 살이 찌진 않아요. 아, 정말요? 네, 특히 카제인처럼 흡수가 느린 단백질을 한 20에서 40g 정도? 자기 한 30분 전쯤 먹으면 자는 동안에 근육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고 회복을 돕는데 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오, 밤새 근육을 지켜주는 거네요. 그럼 이제 지방 얘기를 해볼까요? 지방은 왠지 좀 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다이어트의 적으로 오해받기 쉬운데 사실 지방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같은 그 근육 합성에 중요한 호르몬들을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아, 호르몬 생성에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총 칼로리의 한 20%에서 35% 정도는 건강한 지방으로 채우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이라면 어떤 걸까요? 트랜스 지방 이런 거 말고요? 그렇죠. 트랜스 지방이나 너무 많은 포화 지방은 피하고 견과류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 위주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특히 그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있잖아요. EPA랑 DHA. 네, 오메가3. 이게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근육통 줄이고 회복 돕는 데 좋거든요. 영양제로도 많이 드시는데 하루에 EPA랑 DHA 합쳐서 1에서 2g 정도 섭취가 권장됩니다. 그렇군요. 지방도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은요? 운동할 때 힘내는 거 말고 다른 역할도 있나요? 네, 탄수화물은 고강도 운동할 때 주 연료인 건 맞는데요. 또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바로 단백질 절약 효과라는 겁니다. 단백질 절약 효과요? 몸에 탄수화물이 충분하면 굳이 힘들게 단백질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즉, 탄수화물이 근육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으면 안 되는 거군요. 맞아요. 활동량에 따라 필요한 양은 다르겠지만 우리 뇌도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최소 하루 130g 이상은 먹어주는 게 뇌 기능이나 근육 보호를 위해 좋습니다. 그럼 운동할 때는 탄수화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평소 식사 때는 현미나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좋고요. 운동하기 한 1시간에서 4시간 전쯤에는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해서 에너지를 미리 좀 채워두는 게 좋죠. 그래야 운동할 때 힘이 나니까요. 운동 전에 연료를 채워두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운동 직후에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운동했다면 더더욱 가능한 빨리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같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체중 1kg당 탄수화물 1.0g에서 1.2g 정도, 그리고 단백질 20g에서 40g 정도를 같이 섭취하면 운동하면서 고갈된 글리코겐도 빨리 채우고 근육 회복이랑 합성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30분 기회의 창 이렇게 아주 짧진 않다고 해도 여전히 운동 전후 영양 공급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후 타이밍도 신경 써야겠군요.
결국 이런 모든 전략들은 뭐랄까 일종의 가이드라인, 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몸이 다 반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계산된 숫자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꾸준히 기록하고 관찰하면서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내 몸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컴포지션 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